그대는 우리와 닮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꿈꾼 적이 있는가? 그대는 저마다 자기 장점을 찾아 자기 완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꾼 적이 없는가? 나는 우리의 낡은 습관을 바꾸기 위해 하나의 혁명을 꿈꾸었다. 그것은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의 혁명, 곧 개미 혁명이다. 아니, 혁명이라기보다는 전보라고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꿈꾼 것은 그저 유토피아일 뿐이었다. 나는 그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 책,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래도록 살아남는 책을 꿈꾸었다. 내가 그 책을 쓴다면 그것은 끝내 실현되지 않을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되리라. 그들은 원물을 주듯이 둥그렇게 모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존재했어야 할 어떤 미술적인 원이 그제야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줄리는 눈을 감고 조의 베이스 기타와 지웅의 드럼 장단에 맞춰 신들린 사람처럼 몸을 흔들었다. 춤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녀였지만 몸을 움직이고 싶은 욕구를 거스를 수가 없었다. 그녀의 춤에 모두가 격려를 보냈다. 줄리는 헐렁한 모직 풀오버를 벗고 몸에 꽉 끼는 티셔츠 차림으로 마이크를 손에 든 채 율동에 맞추어 몸을 흔들었다. 나르시스는 전기 기타로 반복 선율을 연주해서 신명을 돋우었다. 조회가 멋진 결말부로 곡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줄리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즉흥적으로 이렇게 노래했다. 우리는 새로운 선견자다. 우리는 새로운 발명자다. 그렇게 해서 결말부는 만들어졌다. 프랑신이 오르간으로 마무리 연주를 했다. 훌륭해. 조회가 소리쳤다. 그들은 방금 완성한 곡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다. 사람들의 솔로 부분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것 같았다. 다윗은 그 부분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전기 기타로 연주하는 전통적인 반복 선율 말고 다른 것을 찾아보라고 주장했다. 다소 미진한 점은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첫 창작곡이었고 그들은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다. 줄리는 이마에 땀을 닦고 티셔츠 차림으로 입기가 쑥스러워서 얼른 다시 겉옷을 입었다. 줄리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화제를 꺼냈다. 발성법을 잘 조절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나한테 성악을 가르쳐 주신 앙켈레비치 선생님은 소리로 병을 다스리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 소리와 관계된 거라면 무엇에든지 관심을 보이는 폴이 물었다. 어떻게 하는 건데?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줘. 줄리는 예를 들어 오라는 울음소리를 낳고 정중한 음으로 내면 배에 효험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오 하고 소리를 내면 창자에 진동이 생겨 소화가 잘 안 될 때에는 그 소리로 소화기관이 떨리게 해봐. 약을 먹는 것보다 값도 싸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그냥 진동만 일으키면 되는 거니까 입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7 난쟁이들을 실제로 오 하는 소리를 내면서 소화기관에 미치는 효과를 느껴보려고 했다. 아 소리는 심장과 허파에 효험이 있어. 숨이 차면 저절로 그 소리를 내게 되지. 그들은 합창을 하듯 다 같이 아 외쳤다. 에 소리에는 목에 효염이 있고 우 소리는 입에, 이 소리는 뇌와 정수리에 영향을 미치지. 각자의 소리를 길게 내면서 기관이 떨리게 해봐. 그들은 각각의 모음을 반복해서 발음했다. 폴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치료음악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다윗이 맞장구를 쳤다. 폴의 말이 맞아 오와 아와 우를 계속 읽는 것만으로도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주에도 거들었다. 거기에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초저 주파음을 베이스에 깔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치료음악이 될 거야. 아예 만병을 고치는 음악을 우리의 슬로건으로 삼을 수도 있어. 그래,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음악으로 병을 고치는 건 이미 고대부터 있어온 거야. 우리 인디언들의 노래 중에는 무한히 반복되는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많아. 그런 노래들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니? 레오폴이 그렇게 지적하자
지웅은 한국의 전통음악에도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노래들이 있다면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들은 듣는 이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래를 한 곡 만들기로 했다. 그들이 막 작업에 착수하려는데 느닷없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웅의 드럼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폴이 문을 열자 교장 선생님이 짐짓 불평하듯 말했다. 이 녀석들 너무 시끄럽구만. 밤 8시였다. 그들에게 허락된 연습 시간은 8시 반까지였다. 보통의 경우 그 시간까지는 마음 놓고 연습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교장이 잡무를 처리하느라고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는 연습실로 들어서며 8명의 젊은 음악가들을 하나하나 토바보았다. 너희들 연주하는 소리가 다 들리더구나. 너희들이 창작도 하는지도 몰랐어. 들어보니까 괜찮던데? 어쩌면 때 맞춰서 아주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 교장은 접는 의자 하나를 펴서 앉았다. 내 아우가 프랑스와 1세 구역의 문화원을 개관하는데 처음으로 관객을 받아들여 음향시설이며 매표소며 그 밖의 모든 것을 시험적으로 가동해 보려고 공연거리를 찾고 있어. 진작 어떤 현악 사중주와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연주자가 동시에 병이 나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아무리 동네 문화원이지만 둘이서 사중주를 한다는 건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내 아우는 어제부터 그들을 대신해서 별다른 준비 없이도 연주를 할 수 있는 음악가들을 찾고 있어.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개관을 연기해야 돼. 그러면 시청 측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어쩌면 너희들이 그를 곤란한 처지에서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때? 개관 기념으로 거기서 연주해볼 생각 없어? 8 학생들은 난데없이 찾아온 행운에 얼떨떨해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웅이 소리쳤다. 아니 어떡해. 어떡하긴 어서 부지런히 준비해서 다음 토요일에 연주하면 되지. 이번 토요일에요. 그래 이번 토요일. 폴은 하마터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저희 레퍼토리엔 현재 창작곡이 한 곡밖에 없는걸요? 하고 말할 뻔했다. 그러나 지웅의 시선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러고 있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애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들은 불안했지만 한편으로 기쁘기도 했다. 시시껄렁한 야외와 동네 축제에 나가던 그들에게 마침내 진짜 관객을 앞에 놓고 연주할 기회가 온 거였다. 좋았어. 그럼 너희를 믿는다. 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교장은 은근한 뜻을 담아 그들에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프랑시는 어안이 벙벙해서 허둥거리다 오르간 건반에 팔꿈치를 미끄러뜨렸다. 그 바람에 불협 화음의 아르페지오가 대포소리처럼 울렸다. 백과사전, 작곡기법, 카논. 서양 음악에서 사용하는 작곡기법의 하나인 카논은 그 구조가 대단히 흥미롭다. 카논의 예로는 프랑스 민요, 자크 수사나, 아침바람, 상쾌한 바람, 그대 종지기에 저주가 있으리, 파엘벨의 카논 등을 들 수 있다. 카논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연주자는 그 주제의 모든 측면을 탐색하면서 그 주제를 그것 자체와 대문시켰다. 우선 제1성부가 주제를 제시한다. 그런 다음 정해진 간격을 두고 제2성부가 주제를 되풀이한다. 다시 제3성부가 선행성부를 모방한다. 전체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가 다음과 같은 3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 선율을 만들어낼 것, 기본 선율에 반주를 덧붙일 것, 기본 선율과 반주에 또 다른 반주를 덧붙일 것. 말하자면 각 요소가 3가지 수준을 동시에 갖게 하는 구성이다. 각 요소는 위치에 따라서 주연이 되기도 하고 초연과 단역이 되기도 한다. 음을 추가하지 않고 단지 고음부와 저음부에서 음 높이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카논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고 후속 성부를 반 옥타브 간격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카논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즉 선행 성부가 도로 되어 있으면
후속 성분은 솔, 선행 성부가 레로 되어 있으면 후속 성분은 라가 되게 하는 것이다. 노래에 빠르게 변화를 주는 건 역시 카논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더 빠르게 하는 경우에는 선행 성부가 선율을 연주하는 동안에 후속 성부는 빠른 속도로 선율을 2번 되풀이한다. 더 느리게 하는 경우에는 선행 성부가 선율을 연주하는 동안에 후속 성부는 2배 더 느리게 선율을 연주한다. 제3성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주제를 더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확장 또는 집중의 효과를 얻게 된다. 또 선행성부의 선율을 상하로 자리 바꿈하여 모방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카논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즉 주제의 모든 음에 대해 선행성부가 올라가면 후속성부는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다. 가장 복잡한 카논 기법은 이른바 카제 카논이다. 음들이 가제처럼 뒷걸음질을 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다. 카논 중에는 말 그대로 수수께끼라 할 만한 것들도 있다. 그런 카논에서는 주제를 변화시키는 법칙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바흐는 그런 종류의 놀이를 무척 좋아했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3권 막시밀리행 현상을 직시하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포크와 나이프를 곤충의 위떡처럼 놀리는 소리가 들릴 뿐이다. 막시밀리행은 조용히 자기 몸에 음식을 삼켰다. 가정이라는 안식처에서도 그는 이제 권태를 느끼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가 신티에와 결혼을 한 것은 친구들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였다. 신티아는 자랑스러운 전리품 같은 존재였고 친구들은 모두 그를 부러워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문제는 미모라는 것이 샐러드처럼 매일같이 먹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데 있었다. 신티아는 아름답지만 그는 몹시 권태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내와 딸에게 입을 맞춘다. 진화 게임을 하기 위해 서재에 틀어박혔다. 진화는 갈수록 재미가 붙는 게임이었다. 그는 재빨리 아즈텍풍의 문명 하나를 건설한 다음 연암은계의 도시를 건설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한 갤리성까지 파견하면서 기원전 500년까지 그 문명을 이끌어갔다. 아즈텍의 탐험대로 하여금 기원전 450년쯤에 유럽 대륙을 발견하게 할 셈이었다. 콜레라가 창궐하는 바람에 그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갔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오랑캐들마저 침입해 와서 그의 아즈텍 문명은 서기 1년이 되기 전에 멸망하고 말았다. 신통치 않군요. 정신을 어디 딴 데다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키아벨이 핀잔을 주었다. 그래, 내 일 때문에 그래. 무슨 일인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실래요? 경정은 어렵쇼 하며 자기도 모르게 움찔했다. 이제껏 그는 아키아벨을 컴퓨터를 켜면 자기를 맞아들여 구불구불한 진화의 길로 안내하는 하인 정도로만 생각해왔다. 그런 마키아벨이 가상의 영역을 떠나 그의 진짜 삶에까지 간섭해온 것은 정말 뜻밖이었다. 그럼에도 막시밀리행은 애매무지로 마키아벨이 하자는 대로 해보자고 했다. 나는 경찰관이다.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이야. 수사에 별로 진척이 없어서 마음이 편치 않아. 숲속에 독버섯처럼 자란 피라미드가 하나 있는데 그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어. 그것에 대해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비밀인가요? 합성된 음성이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들고 장난기마저 느껴지는 그 말투에 막시밀리행은 적이 놀랐다. 하긴 최근에 출시된 대화 시뮬레이션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것처럼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다. 사실 그 프로그램들은 그저 핵심적인 단어에 반응하면서 간단한 토론 기법을 바탕으로 응답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었다. 예를 들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되묻거나 아니면 당신에 관한 얘기를 하는 편이 낫겠어요? 라는 말로 대화의 중심을 자꾸 상대에게 떠넘기는 식이었다. 한마디로 거기에 무슨 대단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었다.
알고 보면 놀랍거나 신기로울 게 전혀 없었다.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막시밀리앵은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을 받아들인 셈이었다. 그는 자기가 사람과도 맺지 못한 특별한 유대 관계를 단순한 기계와 맺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따지고 보면 그에겐 진정한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경찰 학교의 학생들하고는 물론이고 부하 경관들과도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가 조금이라도 허술한 구석을 보이면 부하 경관들은 그것을 세력 약화의 징후로 간주할 게 뻔했다. 그렇다고 디페롱 지사와 같은 윗사람들과의 대화가 가능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위계 질서는 모르는 사람들을 갈라놓은 벽이 아니던가. 막시밀리앵은 자기 아내나 딸하고도 속내 이야기를 주고받아 본 적이 없었다.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결국 의사 전달이라고 해봐야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텔레비전이 쏟아내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있을 뿐이었다. 텔레비전은 그에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쉴 새 없이 들려주지만 이쪽의 이야기는 전혀 들을 줄 모르는 괴물이었다. 어쩌면 신세대 컴퓨터가 막시밀리앵의 삶에 생긴 그 허전한 구멍을 메워줄지도 모를 일이었다. 막시밀리앵은 컴퓨터의 마이크로 다가갔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숲의 보호구역 안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 때문이야. 그 건물의 벽에 귀를 대면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 같은 것이 들려. 그런데 벽을 두드리면 소리가 끊어져. 문이나 창문도 없고 안을 엿볼 만한 작은 구멍도 하나 없어.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빨리 알아내야 할 텐데 말이야. 마키아벨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상세한 질문을 하더니 눈조리개를 오므렸다. 그건 깊은 관심의 표시였다. 마키아벨은 한동안 숙고하다가 저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기술병 한 부대를 데리고 가서 콘크리트 벽을 폭파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였다. 확실히 컴퓨터는 상황의 미묘함을 요모조모 따지지 않는다. 막시밀리앵은 아직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못하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종단에는 그도 컴퓨터가 제안한 대로 벽을 폭파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기가 십상이었다. 컴퓨터는 단지 그 결심을 앞당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경정은 마키아벨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진화 게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 그때 컴퓨터가 그에게 한 가지 일을 상기시켰다. 열대어들에게 먹이 주는 것을 잊었다는 거였다. 막시밀리앵은 문득 컴퓨터가 자기의 친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이제껏 그는 한 번도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다. 그 점에 생각이 미치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로얄 젤리. 백사모는 기어이 정가를 처치했다. 혹시나 하며 멀리서 결투를 관망하던 새끼 정갈들은 어미가 죽은 것이 확실해지자 이제부터는 자기들만의 힘으로 험난한 세파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미련 없이 달아나 버린다. 새끼 정갈들이 보기에 이 세상은 자기들 독침의 위력 말고는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법천지일 뿐이다. 말벌집 안으로 안내를 받고 들어온 12 탐험 개미들은 페로몬을 발산하여 늙은 개미에게 갈채를 보낸다. 여왕 말벌은 백사모에게 로얄 젤리를 내주기로 하고 잿빛 궁궐의 한 모퉁이로 그를 데리고 가더니 한 곳을 가리키며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한다. 그런 다음 여왕 말벌은 정신을 집중하고 냄새가 아주 진한 침 같은 물질을 개어 올린다. 벌목에 딸린 곤충들은 병정이고 여왕이고 할 것 없이 체내의 화학작용을 완벽하게 통제한다. 그들은 소화기관이나 휴면을 조절하고 통각이나 신경 흥분을 다스리기 위해 호르몬을 마음대로 분비할 수 있다. 이윽고 여왕 말벌이 거의 성호르몬만으로 이루어진 로얄 젤리를 만들어냈다. 백사모는 먹기 전에 더듬이로 냄새를 맡아보려고 조금 나아간다. 그러나 여왕 말벌은 입과 입을 맞대야 한다면서 그에게 바싹 다가든다. 개미라는 종과 말벌이라는 종 사이의 역사적인 입맞춤이 행해진다.
늙은 개미는 여왕 말벌이 입으로 건네주는 것을 받아 훅 삼켜버린다. 그의 몸속으로 마술적인 자양분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다. 로얄 젤리는 필요하다면 어느 말벌이나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일벌이 만든 것보다는 여왕벌이 만든 것이 냄새도 한결 진하고 효험도 더 좋은 게 분명하다. 그 냄새가 어찌나 진한지 주위에 있는 다른 벨록한 개미들까지도 그것을 느낄 정도다. 맛도 아주 강하다. 시고 달고 짜고 맵고 쓰다. 갈색 로얄 젤리가 백사모의 소화기관소로 퍼져 들어간다. 위에서 희석되어 림프에 섞여 들어간 그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 뇌 속으로 들어간다. 처음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아서 늙은 탐험개미는 실험이 실패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광풍에 휩싸인 듯하다. 기분은 그다지 유쾌한 편이 아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다. 여왕 말벌이 독을 준 게 아닐까. 그 물질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다. 캄캄하고 후끈후끈한 느낌이 밀려온다. 여왕 말벌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말벌이 개미를 싫어한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말벌들은 자기네의 유전적인 사촌인 개미들이 자기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용인한 적이 없다. 백사모는 젊은 시절에 자기가 말벌들을 상대로 행한 일들을 떠올린다. 그는 판지 조각 뒤에 숨으려고 허겁지겁 달아나는 말벌들에게 개미산을 쏘아대면서 말벌들의 둥지를 유린한 적이 있었다. 이건 그 행위에 대한 말벌들의 안갚음일 것이다. 사위가 으스스할 만큼 어두워진다. 고통스럽다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어둠 시큼한 냄새, 추위, 죽어간다는 느낌, 몸이 자꾸 부틀거린다. 턱들이 제멋대로 벌어졌다가 오므라진다. 그는 자기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말았다. 그는 자기에게 독을 먹인 말벌을 공격하려고 그쪽으로 다가간다. 그러나 더 이상 몸을 가눌 수가 없다. 그는 앞다리를 꺾으며 쓰러진다. 시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진다. 모든 것이 느릿느릿 진행되는 듯하다. 다리를 움직이로 마음먹는 순간에 실제로 다리를 움직인 순간 사이에 아주 긴 시간의 공백이 있는 것 같다. 그는 6다리로 지탱하며 서 있기를 포기하고 널브러진다.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마치 자기 몸 밖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과거의 영상들이 스쳐간다. 바로 앞서 겪은 일들을 시작으로 시간을 차츰차츰 거슬러 올라가면서 옛일의 장면들이 떠오른다. 암정갈과 싸우는 모습, 물결처럼 너울거리는 메뚜기들의 등 위를 파도타기 하듯 나오는 광경, 사막을 건너는 장면이 보인다. 손가락들의 세계에서 도망쳐 나오는 모습과 손가락들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다시 보인다. 손가락들은 그의 더듬이가 벙벙해질 만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모든 일이 영화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처럼 펼쳐진다. 원정의 전호인 24호가 보인다. 강 한복판의 코르니게라 섬에 자유로운 공동체를 건설한 친구다. 처음으로 뿔풍뎅이 등에 올라타고 허공을 날며 빗줄기 사이를 헤쳐나가는 광경이 보인다. 그 빗줄기는 수정기둥처럼 단단해서 정통적으로 맞으면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하다. 손가락들의 나라를 향해 떠난 첫 번째 원정과 세계의 가장자리를 발견하던 때의 장면이 다시 나타난다. 자동차들이 온갖 생명을 죽이는 시커먼 도로가 보인다. 도마뱀과의 싸움, 새와의 싸움, 바위 냄새를 풍기는 음모꾼들과의 싸움이 생생하게 되살아온다. 수개미 327호와 안개미 56호가 다시 보인다. 그들 이야기를 통해 비밀 무기의 수수께끼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때의 광경이다. 기나긴 탐험과 발견의 역정이 시작되는 순간이다.